환영합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식탁에 앉습니다. 따끈한 흰, 쌀밥 달콤한 재미 발린 빵 한 조각 그리고 습관처럼 집어드는 소시지 한 줄. 평생 먹어왔던 음식들이라 별 생각 없이 입에 넣지만 사실 이 익숙한 메뉴들이 노인의 몸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심장은 조금씩 두근거리고 무릎은 이유 없이 뻣뻣하며 밤마다 깊은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쉽게 넘기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중 상당 부분은 잘못 고른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음식이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먹는 건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신장혈관은 젊을 때처럼 회복력이 빠르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문제없던 한 숟갈이 노인이 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들의 식사 일지를 보면 겉보기엔 평범한데 그 안에는 몸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식품들이 반드시 숨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기름지고 맛있어서 아침상에 자주 오릅니다. 하지만 그 속의 나트륨과 방부제가 혈관을 굳게 만들고 결국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까지 높입니다. 또 흰빵이나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순간적으로 달콤하고 포만감을 주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곤두박질치게 만들어 췌장을 혹사시킵니다. 결국 신장 기능까지 약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 부모님도 평생 소금에 절인 음식을 드셨는데도 오래 사셨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환경과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옛날엔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며 신체가 소금을 땀으로 배출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좌식 생활로 활동량이 적습니다. 같은 양의 소금도 훨씬 더 해롭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적당량의 가공육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노인의 대사 능력을 감안하면 그 적당량이라는 기준 자체가 이미 위험하다고 반박합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제 입장에서는 후자의 의견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실제로 병실에서 확인하는 결과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 음식은 노인의 몸을 조용히 갉아먹는 수명도둑과도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평소 자주 드시는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내일의 식탁을 바꾸고 싶어질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저는 단순히 먹지 마세요 라는 경고만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줄이고 대신 이런 음식을 드시면 건강과 활력이 살아납니다 라는 희망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친절한 친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고 제가 드릴 다음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수명을 줄이는 6가지 음식 중 첫 번째는 아마도 당신의 아침상에서 가장 흔히 만나는 것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작은 한 걸음으로 당신의 건강이 매일 변화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건강관리 비법을 업데이트하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1번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즐겨 먹는 햄 소시지 베이컨. 간단히 구워서 밥 반찬으로 혹은 빵과 함께 곁들이면 참 편리하죠. 하지만 바로 이 가공육이 노인의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 위험 음식입니다. 단순히 기름지고 짠맛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화학적 처리 과정과 방부제가 몸속에서 조용히 일을 벌입니다. 가공육은 오래 보관하기 위해 소금화질 싼 염각종 첨가물이 다량 들어갑니다. 이 물질들은 혈관 내벽을 자극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결국 동맥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면역 반응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위험이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제가 만난 72세 환자 한 분은 매일 아침 빵과 소시지 우유를 식사로 드셨습니다. 겉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협심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 내벽이 좁아져 있었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속적인 가공육 섭취가 지목되었습니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아침을 간단히 해결하려고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적당히만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학자는 가공육도 단백질과 철분을 공급하는 식품이므로 주 1에서의 회 소량 섭취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는 노인의 대사 능력과 염분 처리 능력이 젊을 때와 달라 서적당량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가공육이 단순히 심장과 혈관만 해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치매와도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질산염이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을 방해한다는 보고가 있지요. 그래서 가공육을 많이 먹는 노인에서 기억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더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가공육은 뼈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짠맛을 내는 나트륨이 칼슘 배출을 촉진해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과 허리가 약해져 걷는 게 힘들어지는 것도 결국 이런 식습관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영양사들은 칼슘 보충제를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제안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단순 보충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가공육 대신 뭘 먹어야 할까? 제가 권하는 방법은 단백질의 원래 모습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삶은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자연식 단백질이 훨씬 안전하고 영양 효율도 뛰어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단백질은 꼭 필요하지만 소화가 편하고 첨가물이 없는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음식은 늘 우리에게 양날의 검입니다. 특히 가공육은 편리함과 맛이라는 달콤한 얼굴을 하고 다가오지만 그 대가로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수명을 갉아먹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가공육을 줄이기만 해도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결과를 자주 목격했습니다. 이제부터 아침 식탁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소시지 대신 달걀을 삶아 드시거나 두부를 부쳐 드셔보세요. 작은 선택이지만 그 차이가 혈관과 기억력뼈 건강을 오래 지켜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수명도둑은 아마 당신의 식탁에서 가장 흔한 주식일지도 모릅니다. 흰 빵케이크, 하얀 쌀밥, 달콤한 과자. 노인들의 식탁이나 간식에 빠지지 않는 익숙한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정제 탄수화물이 두 번째 수명도둑입니다.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껍질과 섬유질 비타민이 모두 제거된 빈 껍데기 탄수화물에 불과합니다. 이 정제 탄수화물의 가장 큰 문제는 혈당의 롤러코스터 현상입니다. 섭취하면 빠르게 소화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잠시 후에는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혈당이 곤두박질치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췌장은 점점 지쳐버립니다. 결국 당뇨병 위험이 커지고 신장 기능 저하, 신경 손상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68세 여성 환자는 아침마다 흰빵과 커피를 드셨습니다. 별다른 증상은 없었지만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5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달달한 과자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하셨지만 사실 매일 드시던 흰빵이 이미 충분히 문제를 만들고 있던 겁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그럼 현미밥은 괜찮은데 왜 흰쌀밥은 위험할까? 그 차이는 바로 섬유질과 미네랄의 유무에 있습니다. 현미에는 섬유질이 남아있어 소화 속도가 느리고 혈당을 완만하게 올립니다. 반면 흰쌀밥은 껍질을 벗겨내면서 섬유질과 비타민 B군이 사라집니다. 결국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신체는 불필요하게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연구자는 정제 탄수화물이라도 적당량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노인의 경우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이미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양도 반복되면 치명적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저는 후자의 입장에 더 공감합니다. 환자들의 혈액검사 수치를 직접 확인해 보면정제 탄수화물을 줄였을 때 개선되는 경우가 확연히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사실은 정제 탄수화물이 단순히 혈당만 흔드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억력과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뇌세포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실제로 단 음식은 뇌에 좋다는 옛말이 있지만 이는 자연적인 과일을 두고 한 말입니다. 정제된 빵과 설탕 과자는 정반대 효과를 냅니다.
또한 정제 탄수화물은 장내 환경에도 나쁩니다. 섬유질이 거의 없어 장내 유익균은 굶주리고 대신 유해균이 득세합니다. 이로 인해 변비복부 팽만면 영역 저하 같은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노인의 장은 젊을 때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차이가 몸 전체의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권합니다. 흰빵 대신 통곡물빵이나 호밀빵을 드시라. 흰쌀밥을 드실 땐 최소한 잡곡을 섞으라. 간식으로는 과자보다 바나나 사과 같은 과일을 선택하라. 작은 변화지만이 습관만 바꿔도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에너지의 기복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상하게 오후 졸음이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자주 듣습니다. 이는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도 오후마다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드시는 정제 탄수화물의 양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곤 하지요. 정제 탄수화물은 잠깐의 편안함과 달콤함을 주지만 결국 노인의 몸속 깊은 곳에서 회복하기 힘든 부담을 남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를 대체할 선택지는 많습니다. 당신의 식탁은 여전히 건강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수명 도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식으로 즐겨 드시는 달콤한 유혹바로 트랜스지방 간식입니다. 손주가 집에 놀러오면 함께 나누는 달콤한 쿠키 티타임에 곁들이는 크림빵 습관처럼 꺼내 먹는 포장 과자. 이런 트랜스지방 간식은 달콤하고 바삭해 기분을 잠시 좋게 만듭니다. 그러나 노인의 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파문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수명 도둑입니다. 트랜스지방은 식품 공장에서 식물성 기름을 인위적으로 굳히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덕분에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오래 유지되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최악의 지방으로 작용합니다. 심혈관학에서는 트랜스지방을 이상지질 혈증을 일으키는 주범이라 부르지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늘려 혈관을 막히게 만듭니다. 70대 초반의 한 환자분은 매일 저녁 TV를 보며 과자를 조금씩 드셨습니다.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괜찮지 않겠냐고 생각하셨지요. 하지만 정기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급격히 올라 있었고 관상동맥 협착까지 발견되었습니다. 환자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과자 때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버터나 기름진 음식도 먹는데 왜 과자 속 트랜스지방이 더 위험할까? 그 이유는 구조에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비틀린 구조를 가지고 있어 몸이 이를 제대로 분해하거나 활용하지 못합니다. 결국 혈관 속에서 오래 떠돌며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 기능까지 방해합니다.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트랜스지방도 극소량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쪽은 노인에게는 극소량도 누적되면 치명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가 식품 내 트랜스지방 허용치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그만큼 위험성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트랜스지방이 단순히 혈관만 막는 것이 아니라 관절과 뇌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을 자주 섭취하는 노인에서 관절통이 더 잦고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가 높게 나타납니다. 관절이 자주 붓거나 뻣뻣하다면 음식 속 트랜스지방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억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뇌세포에 필요한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집중력 저하와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트랜스지방 섭취량이 많은 노인 그룹에서 치매 발생률이 높게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제품 뒷면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부분 경화유 쇼트닝 마가린 같은 단어가 보이면 트랜스지방이 들어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간식을 아예 끊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대안을 찾으세요. 고구마 삶은 옥수수 구운 견과류는 씹는 즐거움과 포만감을 주면서도 안전합니다. 셋째, 손주와 함께 먹는 간식을 바꿔보세요. 쿠키 대신 과일을 크림빵 대신 요거트를 내놓으면 온 가족이 더 건강해집니다. 한 번은 환자분께서 손주가 과자를 좋아해서 같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습니다. 손주에게 직접 고구마를 구워주시면 어떨까요? 달콤하고 건강해서 아이도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바꾸신 뒤 환자분은 혈액검사 결과가 좋아졌고 손주도 건강한 습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과자를 작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드시지 않나요? 하지만 그 작은 즐거움이 쌓여 결국 병원 진료실에서 큰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무릎이 자주 뻣뻣하거나 기억력이 갑자기 흐려질 때 그 뒤에는 의외로 간식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랜스지방 간식은 달콤하지만 노인에게는 무서운 독이 됩니다. 오늘 저녁 과자 봉지를 집어드는 대신 따뜻한 고구마를 구워보세요. 그 선택이 당신의 혈관과 관절 그리고 기억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수명도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한국 노인들이 평생 즐겨온 식습관 바로 고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김치젓갈장아찌처럼 짭짤한 음식입니다. 입맛을 돋우고 밥을 부르는 강한 맛 덕분에 많은 노인분들이 여전히 고염식을 즐기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수명도둑입니다. 소금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문제는 과량입니다. 특히 노인의 몸에서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 같은 양의 소금도 더 해롭게 작용합니다.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부담이 가면 뇌졸중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 10분 중 8분 이상은 소금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여성 환자는 매 끼니마다 김치를 듬뿍 드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의 습관이라 김치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혈압이 늘 160 이상이었고 약을 드셔도 조절이 잘 안 되었습니다. 결국 뇌출혈로 쓰러지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신 사례였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매일 짠 된장국에 밥을 먹었는데도 오래 사셨잖아.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몸을 많이 움직이며 땀을 흘렸습니다. 노동과 활동량이 많아 나트륨이 자연스럽게 배출되었습니다. 반면 지금은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양의 소금을 먹어도 몸속에 쌓이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겁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적정량의 소금은 오히려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현대인의 활동량과 식습관을 고려하면 이미 대부분 과잉 상태다라며 더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소금을 줄인 환자들의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것을 자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고염식이 뼈 건강까지 해친다는 점입니다. 소금 속 나트륨은 소변으로 칼슘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 결과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심해집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자주 시큰거리는 분들 중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지나친 염분 섭취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고 한 소금은 위 점막을 자극해 위암의 위험도 높입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위암 발생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인 것도 전통적으로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식습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조리할 때 소금을 절반만 넣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지만 혀는 2에서 3주 만에 새로운 맛에 적응합니다. 둘째, 젓갈, 장아찌 대신 신선한 채소나 나물을 곁들이세요. 셋째, 외식할 때는 국물은 남기고 반찬도 절반만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한 어르신은 김치를 하루 3접시 드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접시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이걸 어떻게 줄이나요 하셨지만 석 달 뒤에 오셨을 때 혈압이 20 이상 내려가 있었습니다. 본인도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싱겁게 먹으니 입도 가벼워지고 몸도 훨씬 편해졌어요. 혹시 당신도 국물까지 싹 비우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꿀 때입니다. 짠맛은 입을 즐겁게 하지만 결국 몸속 깊은 곳에서는 조용히 수명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고염식은 우리의 전통이자 추억이지만 노년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절해야 할 습관입니다. 내일부터 국 한 숟갈만 덜 짜게 드셔보세요. 그 선택이 혈압과 뼈 그리고 장기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수명도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시원하다 피로가 풀린다며 자주 드시는 설탕 음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콜라 한 잔, 피곤할 때 단숨에 들이키는 달콤한 에너지 드링크, 혹은 친구분들과 모여 앉아 마시는 달달한 캔커피. 이런 설탕 음료는 달콤하고 청량해서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그러나 노인에게는 5번째 수명도둑이 됩니다. 설탕 음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과도한 당분입니다. 액체 형태라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만듭니다. 그 결과 췌장은
과도한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고 반복되면 결국 당뇨로 이어집니다. 한 번 당뇨가 시작되면 심장, 근신경심장까지 온몸이 영향을 받죠. 제가 진료했던 69세 남성 환자는 매일 점심마다 캔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는 몸에 좋다던데 라고 하셨지만 문제는 커피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간 설탕과 프림이었습니다. 결국 혈당이 꾸준히 높게 나와 당뇨 전 단계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분은 그제야 깜짝 놀라며 나는 단 음료를 즐겨 마시는 편이 아닌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캔 1년 365일이 쌓이면 결코 작은 양이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과일 주스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괜찮지 않나요?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가공된 주스에는 과일의 섬유질은 빠지고 당분만 농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200ml 주스 한 컵에 들어가는 당은 사과 서너 개의 분량과 맞먹습니다. 게다가 씹지 않고 마시는 형태라 혈당이 훨씬 더 빠르게 오릅니다.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적당량의 주스는 항산화 물질을 제공해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자들은 섬유질이 빠진 주스는 사실상 설탕물과 다름없다고 반박합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후자의 주장을 더 자주 확인합니다. 주스를 줄이고 과일을 통째로 드신 환자들이 혈당 수치가 확연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설탕 음료의 해악은 혈당만이 아닙니다. 피부 노화도 가속화합니다. 당분은 피부 속 콜라겐과 결합해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더 깊게 만듭니다. 종종 환자분들이 피부가 갑자기 푸석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는 매일 마시는 달콤한 음료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간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당분이 과잉되면 간에서 지방으로 변환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깁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간이 기름지게 변하는 것이지요. 지방간은 단순히 간 수치만 올리는 게 아니라 심혈관 질환과 치매 위험까지 끌어올립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뭘 마셔야 하나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물보리차 녹차입니다. 갈증을 해소하고 신체 대사를 돕고 장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혹시 단맛이 그리울 땐 과일을 잘라놓은 물, 인퓨즈드 워터를 만들어보세요. 레몬이나 사과 조각을 넣으면 은은한 향과 맛이 나서 만족감이 훨씬 커집니다. 한 72세 어르신은 하루 3캔의 콜라를 드셨습니다. 제가 콜라를 모두 끊어내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대신 하루 한 캔씩 줄여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2캔으로 석 달 뒤엔 1캔으로 줄였고 결국 반년 뒤에는 아예 끊으셨습니다. 그 결과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몸이 훨씬 가볍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당신도 무심코 음료수를 손에 드시나요? 갈증이 난 순간물 대신 달콤한 음료를 찾는 것은 단순한 습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쌓이면 결국 병원에서 피검사 결과를 보고 놀라게 될 수 있습니다. 설탕 음료는 달콤하지만 노인의 몸에는 쓰디쓴 결과를 남깁니다. 오늘부터라도 냉장고 속 음료수를 물과 차로 바꿔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신장과 간 피부와 혈관까지 지켜줍니다. 이제 6번째이자 가장 충격적인 수명 도둑바로 인스턴트 라면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이 가끔 별미로 먹는 건 괜찮지 않나요? 라고 자주 물으시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값싸고 간단하며 맛도 강렬하지요. 하지만 의사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이유는 단순히 짠 음식이라서가 아닙니다. 라면은 노인의 건강에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6번째 수명 도둑 어쩌면 1위라고 할 만한 위험 음식입니다. 라면에는 3가지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과다한 나트륨.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의 2~3배를 넘습니다. 국물까지 마신다면 신장은 엄청난 부담을 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여과 기능이 떨어지는 데의 과부하는 곧바로 부종혈압 상승 그리고 신부전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정제 탄수화물과 포화지방의 결합. 면발은 대부분 흰 밀가루로 만들어져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기름에 튀겨져 있어 지방까지 동시에 섭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혈당과 혈중 지질이 동시에 나빠지는 최악의 조합이 됩니다. 셋째, 첨가물과 인공조미료. 라면 스프에는 인공향미제와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젊을 때는 간과 신장이 이를 어느 정도 처리했지만 노인의 몸에서는 독성 물질이 쉽게 쌓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첨가물이 뇌세포 손상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남성 환자는
술은 안 마시고 담배도 끊었으니 괜찮다고 자신하셨습니다. 하지만 주 3회 이상 라면을 드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신부종과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오셨 고검사 결과 신부전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은 라면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라면도 채소랑 달걀 넣어 먹으면 괜찮지 않나요? 물론 조금은 나아집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보완하면 영양균형은 좋아지죠.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나트륨과 기름진 면발 자체입니다. 국물을 남기고 채소를 듬뿍 넣어도 이미 높은 나트륨 함량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라면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섭취 빈도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 또 다른 학자는 노인의 경우 주 1회만 먹어도 혈압과 신장에 악영향이 누적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라면 섭취 빈도를 줄였을 때 혈압과 콩팥 수치가 개선되는 사례를 많이 보았기에 저는 두 번째 의견에 더 공감합니다. 라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위험합니다. 바로 중독성입니다. 짠맛 기름진 막강한 감칠맛이 결합되어 두뇌 보상 회로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라면 생각이 자꾸 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신경학적으로도 중독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말 면이 그리울 때는 메밀, 국수, 통밀, 파스타 같은 대체식품을 선택하세요. 둘째, 국물 없는 비빔 형태로 간을 줄이고 채소를 곁들이는 방식이 훨씬 낫습니다. 셋째, 라면 끊기가 부담스럽다면 우선 국물은 절반 남기기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몸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라면을 완전히 끊는 것이 힘들다며 낙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면은 특별한 날에만 대신 평소엔 국수나 수제비로 대체해보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체중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라면이 예전처럼 당기지 않는다고 웃으셨지요. 혹시 지금도 밤늦게 출출할 때 라면을 찾으시나요? 그 순간의 위안이 내일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라면은 달콤한 유혹같이 만노인의 몸에겐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6가지 수명도둑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음식들이 서로 조합될 때 더 큰 위험을 불러오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위험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점은 이 음식들이 따로 먹을 때보다 함께 먹을 때 훨씬 더 큰 해를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의 식탁에서는 이런 조합이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냥 반찬 몇 개 곁들였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몸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협공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라면과 김치의 조합을 떠올려 보십시오. 뜨거운 라면 국물에 김치 한 젓가락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별미입니다. 하지만 라면의 나트륨과 김치의 나트륨이 합쳐지면 하루 권장량의 3배를 훌쩍 넘어섭니다. 그 결과 혈압은 단시간에, 치솟고 신장은 배출하지 못한 소금 때문에 손상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라면에 김치만 먹었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환자분을 종종 만납니다. 또 다른 조합은 빵과 소시지입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로 자주 드시죠. 하지만 흰빵의 정제 탄수화물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동시에가 공육의 방부제와 나트륨이 혈관에 염증을 더합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과 혈관이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장기적으로 당뇨와 고혈압 치매 위험이 동시에 높아지는 최악의 조합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래도 소량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노인의 신체 회복력이 이미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금방 균형을 회복했지만 지금은 소량이라도 반복되면 누적 손상이 커집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병을 만든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조합 효과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음식의 개별 성분보다 조합이 문제다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고지방과 고당분이 동시에 들어오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빨리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결국 총량의 문제일 뿐 조합 자체는 과장된 위험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를 보며 느낀 제 경험은 첫 번째 주장에 더 가깝습니다. 환자분들이 늘 즐겨 먹던 조합 음식을 줄였을 때 건강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조합은 단 음료와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에 콜라 과자의 달콤한 주스,
이 조합은 혈당과 중성지방을 동시에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한 번의 식사만으로도 혈액 내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혈관, 내피 기능이 떨어집니다. 노인에게는 이 일시적 충격조차 큰 부담이 되어 뇌졸중이나 협심증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주말마다 손주들과 치킨과 콜라를 즐기셨습니다. 가족이랑 함께 먹으니 행복하다 하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관상동맥이 90% 이상 막혀 있어 고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냥 치킨과 콜라뿐인데 라는 말씀 속에 많은 노인분들이 가진 안일한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위험한 조합을 피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라면과 김치 대신 라면에 데친 채소를 넣고 김치는 조금만 곁들이십시오. 둘째, 빵과 소시지 대신 달걀과 통곡물빵을 선택하세요. 셋째, 치킨을 드실 때는 무조건 물이나 무가당 차와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단독으로는 약이 될 수도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조합은 독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노인의 몸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혹시 지금도 냉장고 속 김치와 라면을 함께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유혹을 한 번만 참아보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지는 걸 곧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별표 소량은 괜찮은가? 별표에 대한 학계의 논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먹는 건 괜찮지 않나요? 많은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실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표 소량은 괜찮다 별표파기는 말은 참 달콤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소량 섭취를 허용하는 쪽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음식은 결국 총량의 문제다. 소시지든 빵이든 하루 권장량 안에서 조금 즐기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나친 금지는 스트레스를 불러 건강에 해롭다.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는 가공육을 주일 에서히 회소량 섭취한 사람들과 아예 먹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반면 절대 피해야 한다는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은 이미 신체 기능이 약해져 있어 소량도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신장간혈관의 회복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누적 손상이 빨라진다. 젊은 사람에게 무해한 양도 노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며 안전한 최소 섭취량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두 입장을 모두 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68세 여성 환자는 한 달에 한두 번 소시지를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나이의 다른 환자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어도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혈액 수치가 나빠졌습니다. 결국 별표, 개인차 별표가 큽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나는 괜찮은 쪽일 수도 있겠네. 바로 여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사람마다 유전적 배경 기존 질환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괜찮아 보여도 다른 이는 위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문제는 내가 어느 쪽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수치가 정상이라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은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일부 학자들이 적은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오래 짠 음식을 먹어온 사람은 몸이 어느 정도 적응해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소수의 관찰에 불과하며 대규모 연구에서는 오히려 짠 음식을 꾸준히 먹은 사람일수록 뇌졸중 위험이 높았다는 결과가 더 많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소량이라도 위험한 음식을 굳이 먹어야 할까요?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는 즐거움도 삶의 질에는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에서 더 소중한 것은 지속 가능한 건강입니다. 몇 분의 맛있는 즐거움 때문에 몇 년의 건강을 잃는다면 그 대가는 너무 크지 않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만약 끊기가 어렵다면 특별한 날에만 즐기세요. 평소에는 건강한 대체 음식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소시지가 먹고 싶다면 닭가슴살을 간단히 구워듯이 고달달한 빵이 당기면 통곡물빵에 꿀을 조금 발라보세요. 이런 선택은 입을 즐겁게 하면서도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조금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음식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그 작은 타협이 언젠가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몸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민감합니다. 결국
안전한 답은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입니다. 이제 논란을 넘어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다음 장에서는 위험한 음식 대신 노인의 수명을 늘려주는 대체식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6가지 수명 도둑을 살펴보면서 마음이 무거우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절로 나오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로운 음식을 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몸을 살리는 대체식품을 찾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의 식탁에는 좋은 선택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먼저 가공육 대신 자연 단백질입니다. 햄이나 소시지 대신 삶은 달걀, 두부닭, 가슴살, 생선을 활용해보세요. 특히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두부는 소화가 편해 노인분들의 위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맛이 밋밋하지 않을까 걱정되실 수 있지만 간장과 마늘, 참기름을 약간만 곁들이면 충분히 맛있습니다. 다음은 정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입니다. 흰 빵 대신 호밀빵이나 귀리빵을 흰쌀밥 대신 현미나 보리밥을 선택하세요. 통곡물에는 섬유질과 미네랄이 그대로 남아있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고자 한 건강에도 좋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흰쌀밥 대신 현미를 섞어 드시면서 변비가 사라지고 혈당이 안정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지방 간식 대신 건강 간식입니다. 과자나 크림빵 대신 고구마 삶은 옥수수견 과류 제철 과일을 드시면 좋습니다. 씹는 만족감과 달콤함을 그대로 느끼면서도 혈관과 관절에는 부담이 덜합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는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고염식 대신 신선한 채소와 나물입니다. 젓갈과 장아찌 대신 데침나물에 들기름을 살짝 두르면 풍미가 훌륭합니다. 또 김치가 그립다면 절이는 시간을 줄이고 소금을 절반으로 줄여 만든 저염 김치를 시도해보세요.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엔 밍밍했는데 입맛이 바뀌니 더 신선한 맛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설탕 음료 대신 물과 차입니다. 목이 마를 때 콜라 대신 시원한 물 또는 보리차, 녹차를 드셔보세요. 단맛이 당길 때는 레몬이나 사과 조각을 넣어 인퓨즈드 워터로 드시면 만족감이 훨씬 큽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콜라 대신 사과를 넣은 물을 마셨더니 속도 편하고 갈증도 더 잘 해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면 대신 가벼운 국수 요리입니다. 메밀국수, 칼국수, 수제비처럼 직접 끓이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국물은 싱겁게 채소는 듬뿍 넣고 기름은 줄이면 훨씬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혹시 라면의 매운맛이 그리우시다면 고춧가루와 마늘을 넣어 만든 양념장을 활용해보세요. 비슷한 맛을 내면서도 나트륨과 첨가물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해로운 음식을 단번에 끊고 좋은 음식만 드시겠다고 결심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 포기하기 쉽습니다. 대신 한 번에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는 흰쌀밥에 현미를 섞고 다음 주는 음료수를 물로 바꾸는 식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바꾸면 몸도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생활 속에서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지금 바꿔도 늦지 않았을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70세, 80세 이후에도 식습관을 조금만 바꾼 분들이 혈압이 안정되고 활력이 되살아나는 모습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의학적으로 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게 아니라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활력이 생기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기억력이 맑아집니다. 음식을 통해 몸과 마음이 동시에 회복되는 것이지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좋은 음식을 넘어 마음의 건강까지 지키는 식사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단순히 몸을 살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혈액이 되어 뇌로 가고 내는 우리의 감정과 기억을 조율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선택하면 단순히 혈압이나 혈당이 안정될 뿐 아니라 정서적 평안과 기억력 회복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제가 기억하는 76세 남성 환자분은 늘 우울감과 불안에 시달리셨습니다. 괜히 짜증이 나고 밤마다 잡생각에 잠을 못 잔다고 하셨지요. 식습관을 살펴보니 라면과 빵단 음료가 일상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아침을 통곡물죽과 삶은 달걀로 바꾸고 간식은 견과류와 과일로 대체하도록 권했습니다. 몇 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요즘은 기분이 한결 안정되고 밤에도 깊이 잠이 듭니다. 덕분에 아내와 말다툼도 줄었어요. 이 변화는 단순히 음식 때문일까요? 사실 음식이 뇌 화학물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요동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해집니다. 그래서 쉽게 우울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불면증도 심해집니다. 반면 통곡물체 소견과류 생선 같은 음식은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을 돕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마음의 문제는 음식보다 약으로 해결하는 게 낫지 않나요? 물론 약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통해 뇌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 주어야 약의 효과도 제대로 발휘됩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중해식 식단을 도입했을 때 약물 치료 단독보다 증상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식사의 분위기도 마음 건강에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밥은 외로움과 우울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같이 웃고 대화하면서 먹는 밥은 영양 이상의 힘을 줍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약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기억력과 치매 예방에도 음식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견과류의 비타민 E 채소와 과일의 항산화 물질은 뇌세포 손상을 줄이고 기억력을 보호합니다. 한 80세 여성 환자는 아침마다 호두 5알, 블루베리 한 줌을 드셨는데 예전보다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고 이름도 더 쉽게 떠올라요 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뇌에 큰 도움을 준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음식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결국 유전적 요인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생활습관이 뇌 노화를 늦추는 핵심 요인이라며 식단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제 경험상 후자의 의견에 더 공감합니다. 환자들의 생활 변화를 직접 지켜본 결과 음식은 약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기분이 쉽게 가라앉거나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그렇다면 식탁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단, 음료와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 생선 견과류를 늘려보십시오. 단순한 변화 같지만 마음이 한결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노년의 식탁은 몸을 치유하고 마음을 위로하며 삶을 빛나게 만드는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작은 한 걸음씩 실천할 수 있는지 따뜻한 당부와 응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6가지 수명 도둑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가공육정제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 간식 고염식 설탕 음료 인스턴트 라면. 아마 들으시면서 이건 나도 매일 먹던 건데 하고 놀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오늘부터라도 식탁 위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몸은 젊은 시절보다 분명 더 민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작은 변화에도 기적처럼 반응합니다. 라면을 줄이고 채소를 더했더니 혈압이 내려가고 과자를 끊고 견과류를 먹었더니 관절이 덜 아프고 단 음료 대신 물을 마셨더니 피부가 맑아진다는 환자분들의 사례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미 늦은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최적의 출발점입니다. 70세, 80세에도 식습관을 바꾸고 더 건강해지는 분들을 저는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고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내일부터 소금 한 숟갈을 줄이고빵 대신 현미밥을 선택하고 음료수 대신 물을 마시는 아주 작은 실천이 바로 시작입니다.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일 손에 드는 숟가락과 젓가락 끝에 있습니다. 오늘의 식탁이 곧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